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겨울 서점에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작가님이신데요. 오늘은 이번에 새로 출간한 레몬이라는 책을 들고 저희에게 돌아오신 권여선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설 쓰는 권여선입니다. 이번에 장편 레몬을 내게 됐고 그 기회로 겨울씨와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네. 기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권여선 작가님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96년에 데뷔를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상을 굉장히 많이 타셨더라고요. 제가. 아니요. 못한 것도 막 굉장히 많아요. 아유, 그래도 한 5개 타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이상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독립문학상, 동인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등등등 문학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이제 대표작으로는 안녕주정뱅이라는 소설이 있으시고 작년에 나온 산문집 오늘 뭐 먹지라는 책도 저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때 읽으셨어요? 네. 침이 흘리셨을 저 것 그거 같아요. 보고 김밥 먹었잖아요. 그거 읽다가. 네. 네. 이번에 레몬이라는 그 장편 소설을 새로 출간을 하셨습니다. 소설 레몬은 2002년 벌어진 고등학생 살인사건 이후 피해자의 동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용의자, 목격자, 선배 등 주변인들의 삶을 여러 각도로 그려내는데요. 피해자의 동생 혜원과 함께 시를 쓰는 동아리에 있었던 선배 상희,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반이었던 만우와 태림, 정준 등의 상황을 2019년까지 추적해갑니다. 미스터리로 시작하나 묵직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저는 이제 레몬을 받아서 읽어봤는데 일단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죠.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렇게 그 미스터리 소설 같은 장르를 쓰지는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네,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좀 이렇게 써오다 보면 그 형식에 대한 고민이 막 와다다다 몰려올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아무리 새로운 형식, 새로운 문법으로 쓰고 싶어도 능력이 이제 안 돼서 괴롭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설 쓰면서는 좀 큰 마음 먹고 비극적인 어떤 사건을 다루되 좀 미스터리하고 추리적인 요소를 넣어보자. 그래서 아주 작심을 하고 하나의 살인 사건을 딱 이렇게 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의 디테일을 짜고 그 과정이 참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레몬이라는 소설이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2002년에 벌어진 어떤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 피해자의 동생, 목격자, 용의자 이런 여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그리면서 사건의 어떤 실루엣을 점점점 알아가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저는 이게 미스터리 소설인가 이런 느낌으로 막 읽기 시작을 해서 살인사건 누가 죽였지 이러면서 읽다가 사실 결말 부분에서는 미스터리 소설이라기보다는 되게 묵직한 결말로 끝나더라고요. 그게 제가 못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못한 것도 있고 안 하신 것도 본격적인 있고. 미스터리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느끼는 점이 많은 그런 소설이었는데요. 이제 레몬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점들을 작가님께 좀 여쭤보려고 해요. 레몬을 읽으신 분이든 읽지 않으신 분이든 이 인터뷰를 보고 나시면 조금 더 레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질문들을 추려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소설의 등장인물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보면 피해자였던 혜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혜연의 동생이었던 다원이라든지 같은 반 친구였던 태림이라든지 이런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이크를 잡는 인물, 그러니까 화자로 기능하는 인물이 주로 다원, 태림, 상희 이렇게 여성 등장인물들이에요. 이 화자들을 선택하신 혹시 이유가 따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3명의 여성 화자가 이야기를 각 챕터마다 이제 진행을 해나가는데 일단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려면
그 시점을 좀 바꿔가면서 이제 여러 사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다원 같은 경우는 언니가 죽은 어떤 이제 그 피해자 가족 그리고 희생자의 입장에서 나오고 또 태림은 어떤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 가해의 책임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 쪽을 이제 상황을 알려주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상이라는 인물은 중간에서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제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이 세 명을 다 여성 화자로 하게 된 것은 조심조심 들여다보는 그런 식의 이제 시각, 그런 식의 감정으로 서술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에게는 좀 이렇게 연민과 예민과 이런 걸 다 같이 가진 시점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그렇게 세 명의 화자들이 마이크를 잡게 됐다는 네. 것이네요. 다음 질문은 이 소설의 사실 시작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이게 연재를 하시던 소설이잖아요. 네. 그때의 제목은 당신이 알지 못한 아이다 라는 제목이었는데 혹시 제목이 레몬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창비라는 잡지에 게재할 때도 그랬고 이제 출판하기 전에도 이 소설의 당신이 알지 못한 아이다 이외의 제목은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 출판사 쪽에서도 당연히 그 제목으로 가자였고 근데 좀 잠깐 이제 멈춰서 다 읽고 나면 그 제목인 게 딱인데 읽지 않은 독자가 이렇게 선뜻 접근할 때 당신이 알지 못한 아이다라는 제목이 너무 모호하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확 이렇게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해보자 하면서 이제 제안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레몬이 있었는데 저는 뭐 이제 단칼에 거절하려고 했죠.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아도 뭐 당신이 알지 못하느니 아느니 뭐 이런 얘기보다는 레몬 하면 훨씬 더 끌리는 게 있고요. 저번과 상큼한 느낌이 네, 들면서 그리고 이렇게 또 뭐지 이런 느낌. 그런데 또 이제 레몬이 뭐 괜히 이렇게 독자를 끌자고 잡은 제목이 아니라 사실 이 소설 전체에 깔려 있는 주제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고 또 레몬이 상기하는 노란색 그리고 또 레몬이라는 발음이 리본이라는 발음하고 비슷해서 그게 이걸로 하자 그래서 당장에 오케이 했죠. 그 리본과 발음이 비슷한 거는 어떤 지점에서 작가님을 설득하게 된 그러니까 그 노란색이 우리가 다 이제 자꾸 환기하게 되는 어떤 그게 있는 것처럼 리본도 저한테는 항상 세월호 리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몬 리본이 이렇게 자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다원의 행동을 계속 보면서 했던 생각이 그거거든요. 다원은 지금 혜연의 죽음을 인정을 못하고 있다, 납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심리학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를 하면서 성명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납득되지 않은 경험은 계속되는 고통을 만들어낸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다원이 움직이는 계속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저희는 지금 하신 말씀에 너무너무 동의하고 공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납득되지 않는 거,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으면 계속 고통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불행을 당한 사람들한테 그 원인이 뭐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 안 알려주고 은폐하고 감추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슬퍼서 막 고통스럽지만 어떻게든 떠난 사람들을 애도하고 보내고 다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 고통 속에 그 비극 속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사후폭력이 저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본도 영향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저희가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면 이제 레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 소설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색채가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에서 하얀색으로 가는 그라데이션 이런 식의 색채였어요. 뭐 레몬뿐만이 아니라 참외도 등장을 하고 또 뭐 계란도 계란에서 굉장히 또 위안을 얻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다원이 이제 노란 원피스를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소설 전반적인 색감 자체가 노란색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렬한데 색깔을 노란색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그 잡지에 싣는 원고를 쓸 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노란색을 막 쓰고 있다는 걸 못 느꼈어요. 근데 잡지에 발표되고 나서 어떤 평론가분이 이제 그걸 지적해 주셨어요. 여기 노란색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수정하면서 보니까 정말 곳곳에 노란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막 의도하고 막 그런 어떤 레몬 과자 뭐 이렇게 뭐 그 참외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아 제가 어느 시기에 노란색에 들려 있어서 선택을 할 때 자꾸 그렇게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겨울씨가 그 하얀색을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네. 보니까 여기 또 이렇게 사실은 계란도 노른자가 있으면 그쵸. 흰자가 있고 그쵸, 참외도 까면 속살이 하얗고 그쵸. 반대죠. 여기 네. 나오는 그 또 뭐 혜연의 무릎이라든가 하얗게 동그란 무릎이라든가 또 다운 입은 원피스도 약간 그 네. 스펙트럼처럼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가고 그래서 네, 네. 아, 네, 여기에 그 계속 노란색과 연관돼서 흰색을 넣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이건 또 뭐지 싶더라고요. 뭐 어떤 뭐 순수함 뭐 이런 건가 뭐 근데 저도 그 듣고서 알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네. 근데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작가가 모든 걸 의도하지 않고 써도 결국에 작품이 발표되고 나서 읽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어떤 네, 그게 정말 지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소설 읽으면서 계속 이 노란색과 하얀색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떠올라서 네, 맞아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그 방금 레몬 과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중간중간 시들이 계속 나와요. 레몬 과자를 파는 베티 번 씨라는 시도 등장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처음 두 줄만 나오기는 네. 하지만 이제 그 시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가 나와요. 태림이 본인이 막 신의 목소리를 듣고 썼다라고 하는 시도 중간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만우라는 등장인물이 육종에 걸리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원이 또 떠올리는 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시들을 넣으신 이유가 뭘지 또 어떤 순서와 과정으로 쓰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를 참 좋아하는데 네. 그 시인이 못된 게 분해서 자꾸 이제 소설 속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그 시는 이제 여기 등장하는 순서대로 쓰기는 했는데 네.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태림의 시는 여러 번 좀 고쳤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레몬 과자를 파는 베티번 씨라는 시는 네. 여고생 때 쓴 시인데 그러니까 그건 정말 이렇게 그게 정말 일상에서 생기는 과자가 타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근데 자기 자신에겐 굉장히 그게 큰 문제지만 나중에 어떤 비극을 겪고 돌이켜보면 그 시절은 사실은 낙원 같은 시절인 거죠. 어떤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정서로 시를 쓰고 계속 시를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시절을 상기시키는 이제 레몬 과자 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유익육종 그 한만우가 걸린 병 때문에 그 약간 술에 취한 다원이 이제 아주 약간 동요 같은 그 시를 짓는데 그때 이제 유잉 하는 말을 하는데 이거 보면 애기 옹알이 같기도 하고 그런 이제 소리인데 조롱하는 소리 같기도 한데 사실은 이 유잉육종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병과 결합되면 저는 이제 이 유잉이라는 말이 이렇게 울음처럼 들리기도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쓰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태림의 시는 그래서 정말 어떤 죄의식에 사로잡힌 여성의 어떤 지옥도를 보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시를 쓰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런 지옥의 풍경들을 계속 어떤 묵시록적으로 계속 뱉어내는 그래서 그 시를 쓰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 마지막 시 쓰실 때 은혜라는 구절 반복되잖아요. 아니 맞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혹시 알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의도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질문 속에 그게 있었어요. 그 해와 언땅 하면서 해언이 있고 은혜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해은으로 들리게 되는데 해은이 원래 그 해언이라는 등장인물을 원래 이름을 해은으로 지으려다가 해언이 된 거죠. 그 질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요? 근데 저는 인터뷰를 지금 책 내고 좀 많이 했지만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약간 숨겨놓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 시 속에서 그래서 두 번째로 태림이 걸 이제 말할 때는 은혜를 아예 띄어쓰기도 없이 붙였었거든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해와 언땅 이거에서 그러니까 이 태림의 이 무의식 속에는 그 혜연이란 이름이 이렇게 막 약간 저주처럼 계속 주문처럼 들려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거를 막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살짝 숨기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꼭 찾아주시니까 이거는 뭐 저는 바람풍해도 바람풍을 딱 알아내는 아주 어떤 쾌감이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예. 제대로 알아봤네요. 예, 정말, 예. 굉장히 뿌듯한데요. 그 지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음을 이렇게 친구 잘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데 정말 그런 약간 정신의 벗 이런 느낌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예. 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마지막에 작가의 말 읽을 때 굉장히 시처럼 읽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뭔가 시처럼 쓰시려고 그렇게 쓰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아까 시인이 못 되는 거 무의식이 또 나왔나 했는데 그 작가의 말은 원래는 소설이 딱 끝나고 네. 그 아무 여운 없이 작가의 말도 없이 가자 이렇게 해서 작가의 말을 안 넣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제 작품을 이렇게 한 달 동안 따라 읽는 독자들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독자들이 그렇게 제 작품을 열심히 읽어줬으니까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제 그게 작가의 말이 됐죠. 근데 이제 그게 시적인 형태로 쓰여지긴 했지만 사실은 네. 산문이고 시로 보이고 싶어서 제가. 네. 제 작가의 말 읽으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거기 울 일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운 말씀. 네. 소설의 설정이나 이제 이야기를 보다 보면 어떤 순수한 형식으로의 미, 그러니까 혜연이라는 등장인물이 상징하는 어떤 미적인 형식과 삶으로서의 내용으로서의 삶, 이것을 좀 대비시키는 식의 서술이 이제 몇 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피해자인 혜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제 직접 등장하지는 않고 직접 본인이 말을 하지는 않고 일종의 어떤 이미지 같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임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 앞에 말을 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지? 네, 그렇게 지금 질문을 받으면서 사실은 알게 되는 것도 있는데요. 아까 하얀색이 뭘까 그랬는데 그러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원에게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혜원은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긴 했지만 그 속에는 하얀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형식으로서의 미라고 하는 그 혜원의 어떤 삶이나 내면은 그 독자들에게 보여지지도 않고 말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흰색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피해자에게 이렇게 발언권을 안 주면 되는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혜원이라는 인물은 매우 아름답지만 사실은 어떤 사회화가 되지 않은 또는 되기를 거부한 그런 어떤 그 캐릭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뭘 배우잖아요. 뭔 하면 안 되고 뭔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 사는 자기 자신 약간 어떤 야생적인 본성을 가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어떻게 악용될지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 존재하는 그런 여고생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흰 빛이 맞는 것 같아요. 희생이 되기 굉장히 또 쉬운 그렇죠. 제가 역시 책은 누군가가 읽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게 어제 만난 기자분이 그 한만우와 이 혜연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척에 서 있지만 사실은 유사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한만우라는 사람도 인간관계에 너무나 서툴고 정말 사회화가 되지 않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혜원만큼이나 무고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오해받을지 자기의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보호 기제가 없는 그래서 둘 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상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결국은 둘 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희생을 당하는 그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 말해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언어를 갖지 못한 그런 인물로 두 사람이 놓여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흰빛을 상징하는 그렇죠, 인물들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그 흰빛이 어떤 순진하고 무고한 그런 빛이기도 한데 무엇인가 결핍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부재하고 그런 게 영양실조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창백하게 흰빛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실 때 뭐 한만우도 그렇고 그 희생자였던 혜원도 그렇고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한 인물들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마이크를 잡은 인물들은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고 또 사실 상의랑 그 다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계속 언어를 통해서 시나 뭐 도서관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생각이 소설을 읽으면서 들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인지. 언어에 대해서는 저는 믿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다원과 상희가 이제 시를 쓰고 싶었지만 둘 다 시는 못 쓰게 됐지만 네. 그 신은 믿지 않아도 시는 믿는 상태로 이제 그런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그 두 사람에게 굉장히 절박한 것인데 저는 이제 언어가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을 굉장히 타락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양날의 칼이라서 사랑을 전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할 수도 있지만 막 혐오와 증오를 막 표현해서 사람을 정말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문학이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뭔가 그래서 문학은 막 사람을 막 읽는 독자를 구원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살아있음에 대해서 살짝 바람이 불어주고 살짝 물을 뿌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소곤소곤하는 이 삶을 좀 견딜 힘을 주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을 아주 작지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그 도움 그런 것은 문학의 언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믿고 있죠. 시 같은 게 특히 그렇고요. 그런 의미에서 언어를 매개로 이 네, 등장인물들이 네, 소통을 하는. 네. 저희가 이제 언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언어 이야기랑 관련해서 제가 그 작가의 말 보고 머물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가의 말에서 말씀하신 게 평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평안이나 평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그 작가의 말이 그런 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지. 네. 저는 이제 소설을 지금 한 20몇 년 동안 써오면서 보는데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소설을 쓸 때 나 혼자 내가 쓰는 건데 내가 쓰고 싶은 걸 쓴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좋아하든 말든 누가 읽든 말든 그런 이제 그 오기창창한 느낌으로 소설을 써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문득 제가 독자라면 내 소설을 읽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 읽고 싶은 거예요. 싫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독자라면 나는 어떤 소설을 읽고 싶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독자 입장에 서게 됐어요. 자기 얘기만 막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 사는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지? 아무리 자기 고민이 되게 중요해도 뭔가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지?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고 저도 역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글은 이제 물론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도 쓰면서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면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제 소설을 읽은 독자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제 소설에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는 그런 글이 제일 저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글을 쓰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만남이 그러니까 제가 겨울시의 질문을 받고 막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에게서 의미를 발견해 주는 거예요. 서로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일면식도 없지만 친한 느낌을 갖고 그러는 게 사실은 구원이고 기적이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힘들어도 그런 글쓰기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요. 그렇게 독자들에게 다가갈 테니까 책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전에 쓰셨던 사실 작품들도 워낙 좋은 작품들도 많고 이번 기회에 한번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시는 건 처음이신 거죠? 네, 이렇게 개인의 유튜브 막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오늘 어떠셨는지? 되게 재밌고 뭐 생방송이잖아요, 사실 이게. 그런데도 물론 이제 녹화를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고 처음 만나서 이렇게 잘 이렇게 노닥거려도 되나 할 만큼 너무 편하고 재미있었어요. 네.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덕분에 부족한 인터뷰어로서 커버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겨울씨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레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권효선 작가님 소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오세요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 그래요? 서점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그래서 또 맞아. 오세요라고 같이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